3월 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표 개선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개선세를 보이며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세를 보여줬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강보 확권으로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재정 위기 국가의 국채 금리가 하락한 것이 주요했는데요.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8달러 8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 핵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 우려와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 유가 상승을 촉발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에 잠정 승인했습니다. 다만 지원을 위한 그리스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최종 승인은 국채 교환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 이후로 늦췄습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경제 성장세가 강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3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가 반등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3일절 연휴로 국내 증시는 쉬는 동안 다루지 못했던 이슈들이 어제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먼저 유럽 쪽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의 2차 장기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유로존의 국채 시장이 안정을 찾았고 또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증시를 상승 쪽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상승폭을 더 키우지 못하게 하는 안 좋은 재료들도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글로벌 재료들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3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그 전날 2월의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악재가 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죠. 이 하루 만에 반등한 건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정책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전전일 증시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 특히 고용 지표의 흐름을 현재 상승세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재 개인 소비나 건설 지출,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부진했지만 2월에 자동차 판매가 상당폭 증가했다는 소식, 그다음에 2월 소매업체의 매출도 상당폭 증가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22% 상승한 12,980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74% 오른 2,98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62% 오른 1,374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좀 더 살펴드리면 소매업체 매출 이런 흐름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던 갭이 7.23%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ECB의 2차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인 LTRO가 확정됐다는 소식, 이런 부분도 연이틀 금융주의 강세를 이끈 동인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5.2% 상승했고요. JP모건이 2.88% 상승했습니다. 월마트는 실적 부진 이런 쪽이 좀 겹치면서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리서치인모션은 4% 하락세, 캐터필러도 0.72% 하락하는 등 종목별로 등락이 좀 엇갈렸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재료가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였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발표됐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보죠. 네. 이 고용 네. 지표의 내용들은 여전히 좋은 추세를 기조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네. 오늘 뉴욕 증시 상승에 일조를 한 모습이었는데요. 4년 내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힘을 보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35만 1000건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는 35만 5,500건이었습니다. 이보다 상당폭 하회를 했고요. 전전주 수정치인 35만 3,000건 대비해서도 2,000건이 하락하는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2008년 3월 이후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로서는 현재 낮은 수치가 나온 그런 흐름으로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용지표는 점진적이지만 현재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조금 녹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좀 고용 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 쪽 경제 지표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특히 ISM 제조업 지수와 건설 지출 그리고 개인 소득이 예상치 미치지 못하면서 이 주가 상승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먼저 ISM 제조업 지수 어떻게 발표됐는지 짚어보죠. 네. 공교롭게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2월 ISM 제조업 지수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전월 대비 둔화세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54.5 정도를 현재 전망을 했는데요. 결과치는 52.4로 나오면서 1월인 54.1보다도 조금 떨어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일단 성장 기준의 기준선인 50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일단 상승세의 추세에서 좀 꺾였다는 점이 불쾌한 부분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제조업 경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자동차나 수출 경기 이런 쪽은 조금 점수를 얻었지만 유가가 가파르게 현재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고 지수의 소진이 예상보다 덜 현재 소진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제조업 지수에 조금 네거티브 이펙트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가계 경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 소비 경기는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소비까지 연결될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이 현재 미국 증시에서 바라는 부분인데요. 이만큼 개인 소비가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불쾌한 부분입니다. 1월에 미국의 개인 소비가 전월비 대비 0.2% 상승을 했는데요. 예상치인 0.4%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작년 12월에 변동 수치가 없는 0.0%였는데요. 이보다는 조금 올라왔지만 일단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만큼 현재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불만인데요. 개인 소득은 세부 항목으로 0.3% 증가한 수치지만 개인 소비는 0.2% 상승에 그쳐서 소득이 소비로 이렇게 적절히 이전되지 않는 그런 수치가 지표로도 현재 부분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1월에 저축률 수치가 4.6% 비교적 미국의 저축률 수치로서는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그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를 극도로 현재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 1월 건설 지출도 뜻밖으로 부진을 보였습니다. 전월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인 뒤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 미국의 이 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압류주택의 소진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현재 더디고 있고요. 건설 동향과 관련된 지표들은 번갈아 가면서 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나오고 있지만 건설 지출에 들어가는 지출 규모만큼은 현재 기대만큼은 소폭 현재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겠는데요. 1월 건설 지출이 조금 내렸습니다. 0.1%.
예상치는 0.1%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뭐 수치로 보자면 그리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내렸다는 점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요. 작년 12월에는 1.5%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1월에는 다시 하락한 수치로 변화됐다는 점이 조금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네. 지난해 7월 이후에 건설 지출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점, 이런 점이 조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약간의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달에도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선방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빅3 업체들의 실적도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여기에다가 한국 업체들도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하죠. 네, 네. 이거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표는 나쁜 점이 있었지만 네.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지표로서는 좋은 점이 나왔고요. 2월 자동차 판매가 전체적으로 보면 업계 전체로 한 3%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 15.8% 결과치로 보면 서프라이즈 수준이 나왔습니다. 2월에 자동차 판매 전반적으로 110만 9,068대가 팔렸는데요. 연율 기준으로는 1,32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작년 1월과 2월 수치 비슷한 수치를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포드가 14%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17만 9,199대를 팔았고요. 그다음에 GM은 가격 인상이 조금 그 상승세의 힘을 보태지 못한 그런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인상 요인이 소비자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1% 상승에 그쳤습니다. 반면 크라이슬러는 40%가 증가했는데요. 이거는 작년 수치가 어떻게 본다면 너무 저조했다는 수치, 이런 점에서 기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크라이슬러는 승용차의 판매 대수가 작년 동월보다 2배 이상 신장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국의 현대차도 18% 상승하는 등 한국계 자동차 메이커의 흐름도 좋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좀 살펴볼 이슈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경제 성장세가 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더군다나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의견을 내비치지 않은 것도 좀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냉키 의장이 왜 이렇게 좀 더디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버냉키 의장의 그 언변이나 이런 네. 부분은 사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해석하는 부분은 미국의 경기의 회복세가 더디니까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너무 많이 회자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회자되다 보면 그것을 투자자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으려는 그 심리적인 성향이 좀 강해졌는데, 이런 부분이 어제 하원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점이 양적 완화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크게 좀 실망한 부분이 시장의 낙폭을 좀 키웠다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경기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높은 실업률과 실업률의 더딘 개선들, 이런 부분은 악재라고 기존의 그 식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오늘도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언급은 현재 없는 부분입니다만, 양적 완화 정책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미국의 경기가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꺼낼 수 있다는 기대감은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비교적 그 버냉키 의장에서 좋은 측면을 좀 찾고자 한다면, 미국의 은행들이나 그 금융기관들이 유로존 익스포저에 크게 노출되지 않고 현재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주요국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2차 LTRO가 실시되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하락한 것이 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보죠. 네, 역시 그 2차
그 구제금융과 네. 관련된 LTRO 프로그램 이런 점이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었는데요. 역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오늘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승인 의사를 피력한 부분도 증시 상승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수별로 좀 살펴드리면 독일의 닥스 지수는 1.25% 상승을 했고요. 영국의 FTSE 지수도 1.02% 상승했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도 1.37% 상승했고요. 이탈리아의 FTS MIB 지수도 2.93% 상승하는 등 이탈리아 증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덧붙여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2월 예상치보다 상승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국채와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그 금리가 낮은 수치로 낙찰 금리를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드리면 이탈리아에서는 유니크레딧이 5.8% 오르면서 금융지의 상승을 좀 주도했고요. 방코 포포랄레도 10.5%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보다폰도 1.5% 상승했고요. 반면에 프랑스 증시에서는 푸조 시트로엥이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여파로 인해서 3.9% 하락하는 등 이런 그 신용등급 강화와 관련된 재료에서는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소식도 있었는데 또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발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이 좀 불안감이 우려가 사라졌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민간 채권단과의 국채 교환 협상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현재 잘 이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들고 있는 일부 현재 금융기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에 대해서 국제스왑 파생협회인 ISDA가 이번에 현재 민간채권단과 그리스 국제협상이 신용 이벤트를 일으킬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들고 있는 매수자가 이를 행사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번 국제스왑 파생협회가 이게 이 내용이 디폴트와 관련된 신용 이벤트로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추론으로 봐서는 민간 채권단의 국채 교환에 자발적으로 좀 참여하는 부분이 좀 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규모로는 약 32억 5천만 달러, 32억 내지 33억 달러 정도 수준을 현재 상정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은 현재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럽 중앙은행이 2차 3년 만기 저리대출 입찰에서 이 800여 개 은행들에게 약 5,300억 유로를 공급했다고 밝혔었죠. 네, 어제 이제 우리 네. 증시가 하루 휴장을 하면서 그 아주 중요한 그 수치가 나와서 조금 더 리뷰를 해드리겠는데요. 2차 LTRO 프로그램 은행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800개 은행에 5,295억 유로가 현재 공급이 됐는데요. 약 5,300억 유로 정도 수준이면 1차에 약 4,890억 유로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7천억 유로 정도까지는 현재 크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ECB는 이탈리아나 스위스 국채 매입에 나서달라는 주문도 현재 가져가고 있고 새벽에 끝난 유럽 증시에서 이탈리아의 2년물, 5년물 국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하는 등 이런 그 좋은 영향의 효과가 현재도 나타나는 부분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으로 현재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 미친 그런 수준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이번 2차 LTRO 규모를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차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막판 수치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높게 나오면 오히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는 적당한 수치 정도의 2차 입찰 규모가 현재 나온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유럽중앙은행이 현재 가져가고 있는 직접적인 국제시장에서의 매입 프로그램, S&P 프로그램은 조금 더 희석되고 이런 2차 LTR을 통한 민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국제시장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볼 텐데요. 국제 유가가 거의 11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유가는 기조적으로 조금 최근에 떨어졌다가 네. 다시 이제 상승세로 좀 현재 바뀌었는데요. 1.7% 오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08달러 84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 가격도 달러 가치가 소폭 약세를 가져가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0.6% 오른 온스당 1,722달러 20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글로벌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죠. 그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전망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재민입니다. 네, 자 3월의 첫 거래일은 뉴욕 증시는 산뜻하게 상승으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지표 호조가 큰 힘을 발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보고 또 국내 증시 영향도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예, 아무래도 미 증시 고용지표 개선에 소폭 상승 마감은 했지만 타 지표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건설 지표 이 다른 지표들은 좀 부진을 했고요. 또한 이제 국제 유가가 아무래도 전날보다 1.8% 정도 상승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108.84달러로 또 마감을 하면서 지수 상승에 좀 제한을 거는 그런 해외 증시 좀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 아무래도 3월 첫 거래일인데요. 금일 코스피 지수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 다우지수 좀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도할 것으로 좀 예상은 되지만 숨고르기 흐름 계속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큰 상승폭보단 역시 좀 숨고르기 현상이 좀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도 또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 조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 좀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망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2월 29일 유럽 중앙은행의 LTRO가 2차로 이제 시행이 됐죠. 그래서 유동성 정책은 계속 진행 중이고 외국인 매수 기조가 국내 증시에 이제 들어오는 거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월장은요, 작년 말 배당일 겨냥해서 들어왔던 외국인의 어떤 프로그램 물량, 그리고 그런 물량들이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아니면 선물 옵션 만기일날 차익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월달, 1월달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유럽 재정위기 완화와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여전히 숨고르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유가랑 중국 긴축 완화 불확실성, 그리고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시 유로존 이슈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금일도 아무래도 2천선에 대한 사수는 외국인 유동성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시장은 아무래도 실적이 이제 개선 기대, 아무래도 1분기에 대한 1,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전망이, 그리고 2, 4분기에 대한 전망까지 좀 나올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분명히 이뤄지는 종목과 업종에 투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최근에 질적 경쟁력이 강해진 IT 기업들, 그리고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이나 소재 업종, 이는 미국 경제 지표랑 좀 연관이 되겠죠. 이런 쪽의 업종을 비중 확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3, 4월 코스피 지수 조정 구간 최대한 활용하면서 포트폴리오 배분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개별주들 중에서 IT 부품주들 최선호 투자 유망 종목으로 좀 꼽아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새로운 소재 이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제품들에 대한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업종이 결국에는 IT 부품주들, 특히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입니다. 그래서 2천선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에는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매기가 진행될 수 있는 점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펀드 환매 물량 소화 과정에서 대형주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아몰레드,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IT 주요 부문 경쟁력이 분명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여건, 일본 같은 경우, 대만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치킨 게임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 분명히 우호적으로 환경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 실적 전망이 상당히 다 다른 업종이 안 좋은 것 대비 IT 업종은 1, 4분기 실적도 양호한 전망이 우세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유력한 업종이 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주 계속 말씀드린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업종, 그리고 종합 상사, 자원개발주들, 이런 업종들은 분명히 유가 상승이나 어떤 에너지 업종에 대한 원자재 관련 업종으로 수혜 업종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먹혀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IT, 그리고 지금 에너지, 종합상사 이런 쪽을 좀 보시라.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 중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유망하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좀 숨고르기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셨고, 또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 종목에 집중해보는 의견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U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가 이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9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위안부 문제는 여러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의회 출석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고용 등 경기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면서도 3차 양적 완화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와의 조세 조약 개정안이 국회 앞으로 스위스 비밀 계좌를 활용해 세금 추적을 피해왔던 기업과 부유층 등의 비자금 추적과 역의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윤선생 영어교실이 새학기 비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평균 42만 4,200원을,
중학생 학부모는 6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또다시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공식 제기한 지 불과 2달 만에 일어난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위안부 문제는 여러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3.1절, 8.15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발언의 대부분을 위안부 문제 해결 요구에 할애하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 외에 독도 문제나 일본 교과서 등 다른 과거사 문제는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언급해 이슈화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편 총선과 대선 등 대형 정치 이벤트가 집중된 올해 국정 운영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과 정부는 중심을 잡고 일자리를 지키고 물가를 잡아 서민 생활을 편안히 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가 존립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정책에 대해서는 확고히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는 한편 학교 폭력을 뿌리 뽑고 양대 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회 의장이 미 의회에 출석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3차 양적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죠? 네, 그렇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회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미 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근 여러 경제 지표들이 예상 외의 호조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올해 미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올해 실업률이 의미 있는 하락세를 띌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시행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상당 부분 의회와 행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경기 부양책을 압박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또 통화정책과 관련해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안정적인 만큼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판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3차 양적 완화를 포함한 추가 완화 정책을 서둘러 도입할 의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시장의 분위기를 쉽게 했습니다. 이는 통화정책 수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마지막 카드에 가까운 3차 양적 완화는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해 최대한 아끼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날 유럽 중앙은행은 5,295억 유로라는 막대한 장기 유동성을 공급했는데도 금과 은, 선물 가격이 각각 4.3%, 6.9% 급락하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53포인트 하락하는 등 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인들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숨겨둔 돈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한국과 스위스의 조세 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안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스위스와의 조세 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서 앞으로 스위스 비밀 계좌를 활용해 세금 추적을 피해왔던 기업과 부유층 등 비자금 추적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4천억 원대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도 스위스에 계좌를 뒀던 것으로 알려져 그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국세청은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쳐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한국 스위스 조세 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 동의를 완료해 스위스 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조세 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은행은 철저한 고객 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전 세계 검은 돈은 전용 창구로 활용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대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과세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정보 교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역외 탈세 추적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의회는 7월 중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양국 간 조세조약 개정안의 발효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3월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새 학기 비용으로 초등학생은 42만 원, 그리고 중학생은 65만 원이나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윤선생 영어교실이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36명을 대상으로 새학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새학기 비용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평균 42만 4,200원을, 중학생 학부모는 6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비용으로 평균 36만 5,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학부모들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진행됐는데요. 새학기 비용은 교복, 각종 교재, 학원비, 가방 등 학용품 등을 포함한 총 금액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절반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답해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들었다는 응답이 35.8%,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출했다는 학부모가 14.2%였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부모의 46.4%가 20만 원에서 40만 원이 소요된다고 대답해 가장 많았고 40만 원에서 60만 원이 20.3%로 뒤를 이었습니다. 20만 원 미만은 15.2%였고 80만 원에서 100만 원은 9.7%, 60만 원에서 80만 원은 8.4%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각종 교재와 사교육비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지나갈 때 교복 구입 등의 이유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초, 중, 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0조 1천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정작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 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슈앤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죠.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장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볼 텐데요.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3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가장 유효했었죠. 어떻게 마감됐는지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5천억 원 이상 대규모 순매수 행진을 지속을 하면서 국내 지수가 작년 8월 유럽 금융위기 이후에 종가지수 기준으로 최고 지수인 2030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악재가 이 엔화 약세라는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등이 오히려 이 중동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중동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2030포인트에 마감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이 엔화 약세에 따라서 그동안 짓눌러졌었던 운수 장비 업종의 그 자동차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펼치면서 2030포인트로 마감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크게 순매수했는데요. 기관은 운수 장비 업종을 최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모두 합치면 운수 장비 업종이 가장 많은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운수 장비 업종에서는 현대오비스와 대우조선해양, 만도, 현대차, 기아차, 미포조선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전반적으로 이 운수 장비 업종을 구성하고 있는 자동차 종목과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 특히 현대오비스나 만도 같은 최근에 낙폭 과대주들이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동차 부품 쪽이 낙폭과 데메리트가 크게 부각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강세가 전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한 3, 4일을 치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가 급등에 따른 이 수요 확대 기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 이 발주가 상당 부분 미뤄졌었다는 부분들을 감안할 때 2012년도에 이 발주는 훨씬 증가폭이 더 크지 않겠냐, 이러한 전망들이 지금 녹아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기전자 업종인 강세를 보였는데요. LG 이노텍과 같은 LED 관련주들과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와 같은 연성 PCB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LED 관련주들은 3월부터 이 국내 세트 업체들 역시 이 저가형 LED TV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런 모멘텀과 2012년 글로벌 주요국,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국가들이 백혈 등 사용 금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13년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백혈 등 사용 금지에 따른 LED 조명 시장의 개화 모멘텀, 이러한 부분들이 LED 주식들을 뭐 강하게 끌어올렸다. 특히 LG 이노텍과 뭐 이러한 종목들을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수페타시스나 대덕전자 같은 연성 PCB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애플이 3월 7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곧 그 아이패드 3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연성 PCB 관련주와 이 스마트 기기 시장 확대에 따른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연성 PCB 주들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최고 지수, 그러니까 지난 8월 이후 최고 지수에 마감한 것과 걸맞춰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 역시 종가 기준으로 1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를 살펴보겠는데요. 전일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LS산전인데요. LS산전은 최근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이 자회사 LS메탈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후륜관 사업입니다. 네. 이 후륜관 같은 경우는 LNG라든가 이 플랜트와 관련된 이러한 관관을 말하는 건데요. 전일 이 LS메탈, 자회사 LS메탈의 이러한 후륜관 사업이 부각되면서 6%대 급등을 했는데요. 이 후륜관관 사업을 하고 있는 상장사 중에서는 이 상강 MNT 같은 종목이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풍력 관련주로 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뭐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연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음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최근에 이 대표적인 중동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소외됐었는데, 이 소외됐던 주가가 한 번에 크게 급등하면서 만회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중에 가장 그 아웃퍼폼하고 있는 이 현대건설과의 격차를 크게 지금 좁히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중소형주 가운데에서 그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 SSC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무려 14개월 신고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전자기기 그 코팅 사업부를 매각을 하고, 이게 주력 사업이었는데 주력 사업을 매각하고 전자 재료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그 기업인데, 최근 시장에서는 이 OLED가 부각되면서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OLED 재료 사업이 부각된 양상이고, 또 3월 22일로 예정된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그래핀 적용 전자재료 신제품 발표에 대한 기대가 지금 상당히 크게 녹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쌍끌이 매도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뭐 11% 급등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는 이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7%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일본 카지노 합법화 추진 움직임 소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강세 업종과 함께 특징 종목들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최근 시장을 보면요, 2차 LTRO가 시작되면서 또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특히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장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 매수가 네. 지속되면서 시장이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러한 관건은 뭐 이러한 외국인 매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고 더군다나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대응하는
것에 뭐 주력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중장기 투자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시장 추세에 순종하면서 주식을 지속적으로 그냥 홀딩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상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미국 시장 대비 지속적으로 부진한 국내 증시의 모습이라든가 주가가 급등한 상황 속에서 펼쳐 있는 호재, 그러니까 뭐 LP다의 법정 관리 신청이라든가 혹은 임박한 그 애플의 아이패드 3 발표 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애플의 주가 과열 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시 뭐 분할 매도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장기 투자자는 홀딩 전략, 그리고 단기 투자자는 좀 매도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테마는 어떤 테마가 있는지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계속해서 테마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테마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매력적인 종목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이패드 3 모멘텀을 어쨌든 펼칠 수 있는 이 LB 세미콘 같은 종목이라든가 해외 건설주 중에서 소외된 이 GS 건설, 그리고 OLED 소재 업체이면서 또한 산업 반도체 수혜가 기대되는 나노신 소재. 이러한 종목은 최근에 단기 시장에서 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막 오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는 이러한 종목으로 스윙 플레이를 좀 펼칠 것을 좀 권유해 드리겠고요. 최근에 급등한 업종 중에 이 기계업종이 있습니다. 기계업종 중에 또 중소형주들이 훨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기계업종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특정 사업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중소형주의 그 특징과 대형주와 다르게 이 글로벌 1, 2위 기품에 납품하는 이러한 효과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설기계 부품 업종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와 3위 업체, 그러니까 캐터필러와 히다치 전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진성 TC 같은 종목이 상당 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에 계속해서 유망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2011년도에 이 글로벌 1, 2위, 3위 업체의 성장은 미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동과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2012년도에는 이 중동과 중국의 성장세를 감안한다면 여전히 상당히 유망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으로 이 플랜트용 기저제 부분에서는 이 피팅 업체들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피팅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조선과 이제 플랜트와 관련된 피팅 업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조선 부분에서는 태광과 성광밴드, 그리고 플랜트 부분에서는 DK락과 하이러 코리아, 그리고 특히 이제 DK락 같은 경우는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밖에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는 상강 MT 같은 종목이 가장 유망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최근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많은 플랜트 기자재 업체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까? 조정받는 기업 중에. 그러면 단연 앞서 말씀드린 종목 위주로 해서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들 종목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조정이 네. 나타날 경우에는 좀 분할 매수를 한 이후에 좀 홀딩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죠. 알겠습니다. 또 단기 투자자에게 유용한 종목과 중장기 투자자에게 유용한 종목까지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